어머님은 시대에 뒤떨어져요. 꼰대식 교육하지 마세요. 35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이끌어온 베테랑 교사 시어머니가 들은 충격적인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하는 며느리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며느리의 민낯을 벗겨야만 하는 주인공. 상처받은 베테랑 교사 할머니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교사의 마지막 수업. 충격과 반전의 연속.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은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 작년에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입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런 자랑스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린 날의 이야기예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아침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할머니시죠? 저는 민준이 담임 이선생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자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학교로 오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 일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전화는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학교에 도착해서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이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할머니 앉으세요. 이 선생님이 차를 한 잔 건네주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요즘 친구들과 자주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툼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이 끊어졌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준이가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떤 거짓말을요? 자기 엄마가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하면서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잘 산다고 자랑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가진 걸 빼앗기도 하고. 이 선생님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준이는 제가 아는 그 착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준이는 제 유일한 손자예요. 아들 준호가 늦게 결혼해서 낳은 소중한 아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친구들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한다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민준이 학교에서 전화 왔어. 네. 무슨 일이에요? 심각한 문제야. 오늘 저녁에 소영 씨랑 같이 와라. 저녁 7시, 준호와 소영이 집에 왔어요. 소영은 언제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미고 나타났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서.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늘 그랬지만 오늘은 더욱 그랬어요. 저는 이 선생님이 해주신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민준이의 친구 괴롭힘, 거짓말, 그리고 문제 행동들을.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럴 리가. 민준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준호야, 나는 35년간 아이들을 봐왔어. 이런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 그때 소영이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게 아니라 민준이를 도와야 한다는. 도와요? 어떻게 해요? 어머님의 구시대적인 방식으로요?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 창의적이고 자유로워야 해요. 어머님 같은 꼰대식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 망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5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온 제 모든 경험이 꼰대식 교육이라고 불리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상처 때문이었어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어머님은 시대에 뒤떨어져요. 우리 민준이한테 그런 구식 교육하지 마세요. 준호가 황급히 말했어요. 소영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편만 들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소영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민준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거실에는 저와 준호만 남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내 어머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준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도 조금은 이해해주세요. 요즘 교육은 정말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제 아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준호가 집을 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소영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꼰대식 교육. 구시대적. 시대에 뒤떨어져. 정말 그런 걸까요? 35년간 제가 해온 모든 것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었어요.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제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졸업식 사진, 체육대회 사진, 소풍 사진들. 모든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지금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났어요. 의사가 된 아이, 교사가 된 아이, 훌륭한 부모가 된 아이들. 제 교육이 틀렸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문제는 제 교육 방식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소영이었어요. 민준이의 이상한 행동들, 거짓말들, 친구 괴롭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소영에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35년간 갈고 닦은 교사의 눈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소영이라는 사람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문제가 제 소중한 손자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아침이 되자 제 마음은 확고해졌어요. 민준이를 구해야 해요.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35년 교직 생활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 소영이는 곧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맑아져 있었어요. 35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 소영이 저를 무시했다고 해서 화만 낼 순 없어요. 민준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부터 파악해야 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학교에서 쓰던 관찰 기록지를 꺼냈어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도울 때 항상 사용하던 거예요. 종이 맨 위에 박소영 관찰 기록이라고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소영에 대해 관찰한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매번 명품 가방과 비싼 옷 착용. SNS에 고급 레스토랑 사진 자주 업로드. 준호의 월급과 맞지 않는 생활 수준. 민준이에게 물질적 가치관 주입. 적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 저는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거기서 스마트폰 교실을 듣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손자와 소통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른 목적이 생겼어요. 은숙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강사인 김민영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배워볼 거예요. 딱 제가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조심스럽게 소영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어요. 화면에 나타난 소영의 계정을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소영의 인스타그램은 마치 연예인 계정 같았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 명품 가방들, 예쁘게 꾸민 카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35년간 아이들을 관찰해온 제 눈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마다 달린 해시태그들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해시태그 럭셔리 라이프, 해시태그 디자이너 일상, 해시태그 성공한 여자. 정말 그럴까요? 준호의 월급으로 이런 생활이 가능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를 데리러 가는 소영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제 일로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교사의 눈으로 소영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소영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니 명품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로고의 위치가 미묘하게 다르고 가죽의 질감도 어색했어요. 가짜일 수도 있겠네. 그 순간 소영이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어요. 엄마, 나야. 이번 달은 좀 늦을 것 같아. 준호가 회사 일로 바빠서.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어요.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저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민준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저는 다른 애들보다 똑똑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민준이의 대답에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아, 친구들과는 잘 지내니? 친구들은 별로예요. 다 가난하고 멍청해요. 순간 제 안에서 경종이 울렸습니다. 이건 민준이의 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가르쳐준 말이었어요. 민준아,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쳐줬니? 엄마요. 엄마가 우리는 특별하다고 했어요. 아빠도 다른 아빠들보다 훨씬 잘난다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준이가 변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집에 간 후 저는 오랜 친구인 정미선에게 전화했어요. 미선이는 저와 함께 35년간 교직에 있었던 동료예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은수가 무슨 일이야? 미선아, 부탁이 하나 있어. 저는 소영의 학력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박소영이라고 유명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이틀 후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수가 이상한데?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박소영이라는 사람, 유명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없어. 그리고 학력도 어때? 명문대 출신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지방 전문대 졸업이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소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소영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했어요. 가짜 명품 가방, 과장된 SNS, 거짓 학력, 친정에 보내는 돈.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소영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기고 가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짜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가족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제 손자까지도.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소영의 진짜 모습을. 민준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아이를 진정으로 도울 수 없다는 것. 소영이 바로 그 근본 원인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에요. 35년간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온 전문가예요. 소영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를. 미선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소영이 거짓말쟁이라는 확신이 섰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여자가 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문제 학생을 도울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 저는 새 공책을 하나 꺼내서 표지에 적었어요. 박소영 진실기록부.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소영의 거짓말들을 적었어요. 거짓말 1명문대 졸업, 실제로는 지방 전문대. 거짓말 2 유명 디자인 회사 근무, 확인 불가. 거짓말 3명품 가방들, 대부분 가짜로 추정. 적으면 적을수록 화가 났어요. 이 모든 거짓말로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었다니. 오후에는 동네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어요. 민준이와 같은 반 아이들 엄마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은숙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반장 엄마인 김현주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소영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며느리가 좀 바빠서 이런 모임에 잘 못 나오더라고요. 아, 민준이 엄마 말씀이세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현주 씨의 말에 귀가 번쩍 섰어요. 어떻게요? SNS 보니까 정말 럭셔리하게 사시던데요. 고급 레스토랑도 자주 가시고. 다른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게 학교 행사에는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민준이도 엄마 자랑만 하고 다른 친구들 무시하는 것 같고. 학부모들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소영의 허영이 민준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소영의 진짜 과거를 알아야 했어요. 저는 예전 동료인 박정숙에게 전화했어요.
정숙이는 소영의 고향 근처에서 교사를 했었거든요. 정수가 나야.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인데? 박소영이라는 사람 알아? 32살 정도 되고 그 지역 출신인데. 정숙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 애 알아.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어떻게 유명했는데? 항상 부잣집 아들들이랑만 사귀고 다녔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게 꿈이라고 했었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영이 준호와 결혼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의 부모님도 원래 가난했어.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글쎄 몇 년 전에 치킨집 하신다고 하던데 잘 안 된다는 소문이 있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소영은 처음부터 준호를 이용할 작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니, 소영이랑 요즘 자꾸 싸워요. 준호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무슨 일인데? 돈 때문이에요. 소영이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달라고 하는데? 이번 달에만 200만 원. 친정 어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소영이 친정에 돈을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 몰래. 준호야, 정말 병원비 맞을까? 글쎄요.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준호의 대답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과감한 행동에 나섰어요. 소영의 친정이 있는 지역으로 직접 가기로 한 거예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소영의 친정에서 운영한다는 치킨집. 치킨집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작고 낡은 가게였어요. 손님도 거의 없어 보였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인사했어요. 소영의 어머니였어요. 소영과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치킨 하나 주세요. 제가 주문하자 그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번 달 임대료는 어떻게 할 거야? 미희한테 다시 부탁해야겠어. 미희도 힘들다고 하는데 사위한테 들킬까봐 걱정이야.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소영이 친정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준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킨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소영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준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기록부에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했어요. 친정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준호에게 거짓 이유로 돈 요구, 결혼 동기의 의심스러운 점들.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소영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속여왔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 그래야 준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소영의 친정을 다녀온 후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로도 충분하지만 준호를 완전히 설득하려면 결정적인 무언가가 더 있어야 했어요.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 동료인 이혜숙에게 전화했어요. 혜숙이는 퇴직 후 사립탐정 일을 하고 있거든요. 불륜조사나 신용조사 같은 일들을요. 혜숙아, 나야. 어머, 은숙이. 웬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사람 하나 조사해 줄 수 있어? 혜숙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누구를 조사하는데? 우리 며느리야. 혜숙이와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소영의 거짓말들, 친정의 경제적 문제, 그리고 민준이에게 미치는 악영향까지. 이런 정말 심각하네. 혜숙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은수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다른 남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남자요? 응.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요구하는 여자들 보면
대부분 뒤에 다른 이유가 있어. 해수기는 일주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혹시 정말 소영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면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소영의 이상한 행동들이 더욱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를 데리러 갔다가 소영을 우연히 봤는데 카페에서 모르는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준호보다 젊어 보였고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소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연인을 대하는 것 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소영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침에 민준이 학교 보내고 나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어디 갔다는 말은 안 했어? 친구 만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을 때까지 안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그때 문득 카페에서 본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그날 밤 11시가 되어서야 소영이 집에 돌아왔어요. 준호가 전화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갔었어?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친구들이랑 있었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의심해? 소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민준이도 엄마 찾고. 아이고 진짜 답답해. 조금 늦었다고 이렇게 야단이야?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영의 말투에서 35년간 갈고 닦은 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일주일 후 해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수가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제 손이 떨렸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직접 와서 확인해봐. 해숙과 만난 카페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해숙이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더니 제 앞에 놓았어요. 이것 좀 봐. 사진 속에는 소영이 그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포옹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예요? 최민호라는 사람이야. 소영이랑 대학교 동창이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낸 사이야.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 해숙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소영이가 이 남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어. 준호 몰래. 서류를 보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소영이 지난 6개월 동안 최민호에게 보낸 돈이 총 500만 원이 넘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아마 준호가 친정병원비라고 주는 돈 중 일부인 것 같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소영이 준호를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어머니 병원비라고 거짓말하고 그 돈으로 다른 남자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수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가 아직도 소영을 믿을 수도 있거든. 맞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죠. 특히 준호 같은 착한 성격이라면 더욱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해. 소영이가 거짓말하는 순간을 잡아내거나.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소영을 직접 몰아붙여서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것. 35년간 문제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터득한 기술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방법. 압박을 가하되 직접적으로 추궁하지는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실수하게 만드는 거죠. 다음 날 저는 소영에게 전화했어요. 소영 씨, 시간 될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소영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민준이 교육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전문가로서 조언을 좀 해주고 싶고요. 아, 네, 알겠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만난 소영은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디 나가실 일이 많으신 것 같던데.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별로 바쁘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봤는데 카페에서 남자분이랑 대화하시던데. 그 순간 소영의 손이 컵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소영과 마주 앉은 순간
저는 35년간 교사로 살아온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소영의 손이 떨리는 걸 본 순간 확신했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어요. 그 남자분이 누구셨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냥 대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많이 친해 보이시던데요? 소영이 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왜 그런 걸 신경 쓰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해숙이 준 사진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소영 씨, 저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거짓말하는 아이들을 수없이 봐왔죠. 소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최민호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그 순간 소영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저를 너무 우습게 본 것 같네요. 저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소영이 최민호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소영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저 건. 소영이 말을 더듬었어요. 친구 사이예요. 그냥 친구. 친구끼리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나요? 저는 두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둘이 포옹하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6개월 동안 500만 원을 송금하나요?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은행 거래 내역도 다 있어요. 최민호 씨 통장으로 들어간 돈들 말이에요. 이제 소영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그럼 설명해봐. 준호한테 어머니 병원비라고 거짓말하고 받은 돈으로 왜 다른 남자를 도와주는 건지. 소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준호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다른 남자한테 퍼주는 게 맞는 거야. 갑자기 소영이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카페 안에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어머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제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민호 오빠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머님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준호는 뭐야? 너한테 준호는 뭐냐고. 소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영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집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소영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준호 오빠가 좋은 사람인 건 알았어요. 하지만 사랑보다는.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럼 민준이한테는 왜? 민준이는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서 왜 그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왜 친구들을 무시하게 가르치냐고. 소영이 더욱 세게 울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될 줄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선택해. 선택이요? 첫 번째, 지금 당장 준호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해. 그리고 최민호와의 관계도 끝내고. 소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준호에게 모든 걸 말하겠어. 사진도 은행 거래 내역도 당신의 거짓 학력도 전부. 소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제발.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바른 선택을 해.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내일까지 시간 줄게. 그때까지 준호에게 연락이 없으면 내가 모든 걸 말할 거야. 카페를 나서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속아서 살고 있었다는 게 슬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소영이가 모든 걸 말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힘들지? 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준호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할 거예요. 민준이는 제가 키우고요. 그날 오후 준호와 민준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민준이는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아빠와 할머니가 함께 있다는 게 좋은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럼 우리 민준이랑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살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문제학생 상담 전문가로 일하게 된 거예요. 35년간 쌓은 경험이 인정받은 거였어요. 민준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친구들과 잘 지내고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됐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고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운데?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줘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5년간 교사로 산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깊은 울림을 친구, 가족과 꼭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아직 인생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과 공감의 여정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